주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주에 대해 말해보자. 주. 그 첫 번째 뜻은 주나라 시대 또는 주나라 사람, 주나라 민족이다. 따라서 주역이 주나라 사람의 작품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뜻은 주편, 즉 보편성이다. 혹자는 주도 면밀함, 완전함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주역에서 말하는 일들이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고 주도 면밀해 대단히 전면적이라는 뜻이다. 세 번째 뜻은 주전, 즉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이다. 주역은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의 기점에서 출발해 두루 이야기한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셈이다. 이상 세 가지가 바로 주의 의미이다. 다음, 역은 무엇인가? 역 역시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간이, 지극히 간단하고 쉬우며 평이하다는 뜻이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역경의 내용은 단지 64개의 부호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의 명칭과 해석을 괴명, 괴사, 효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보면 확실히 간단하다. 그러나 쉽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역에서 제창하고 있는 정신이나 품격 등은 분명 간략하고 평이하다. 역전, 계사, 상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거는 쉽게 알 수 있고 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쉬우면 알기 쉽고 간편하면 따르기 쉽다. 알기 쉬우면 친함이 있고 따르기 쉬우면 공이 있으며 친함이 있으면 오래가고 공이 있으면 클 수 있다. 오래 할 수 있으면 현인의 덕이고 클 수 있는 것은 현인의 업적이다. 쉽고 간편하게 해 천하의 이치를 얻는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거는 평이한 것이다. 평이하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다. 고는 간략한 것이다. 간략하기 때문에 능력이 풍부하다. 평이하니 알기 쉽고 간략하니 따르기 쉽다. 알기 쉬우니 친화력이 있고 따르기 쉬우니 창조력이 있다. 친화력이 있으니 오래 지속되어 영원한 진리가 되며 창조성이 있으니 장대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천지가 장구하다는 영원한 진리는 현인의 품덕이 될 수 있고 끊임없이 장대해지는 발전 동력은 능히 현인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역은 비록 간략하고 평이하지만 오히려 모든 진리를 포괄하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과장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분명 나름의 이치가 존재한다. 어떤 이치인가? 간략함과 평이함이란 확실히 모든 진리의 특징이라는 점이다. 나는 고급스러운 것일수록 간단하고 진리일수록 분명하다는 관점에 찬동한다. 어떤 관점이나 학설이든 간략하고 평이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가장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이 진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역의 첫 번째 뜻이다. 역의 두 번째 뜻은 변혁이다. 사실 역이란 글자 자체에 변화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역이란 글자의 기원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역이 위에는 1,
아래는 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니 이 또한 변화가 아니겠는가? 둘째, 석척의 모습을 본뜬 것이라는 견해이다. 석척은 도마뱀인데 자신의 피부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 도마뱀의 모습을 본뜬 것은 그것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셋째, 물을 붓는 형태에서 따온 것이라는 견해인데 비교적 믿을만하다. 역자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갑골문의 역자는 두 손으로 그릇을 잡고 그릇 안에 물을 다른 그릇에 따르는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일월이나 도마뱀, 물을 따르는 형태 등 역은 모두 변화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역은 이러한 변역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것이 역의 두 번째 뜻이다. 세 번째 뜻은 무엇인가? 불역이다. 불역은 불이, 즉 쉽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불변의 뜻이다. 그렇다면 역은 변화인 동시에 불변인가? 그렇다. 이는 중국 고문자의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의 고문자 중에는 정과 반, 두 가지 뜻을 대표하는 글자가 적지 않다. 이것이 중국 문자에서 볼 수 있는 변증법이다. 마찬가지로 역은 변이자 또한 불변이다. 변이 없으면 불변도 없고 불변이 없으면 변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애매모호해. 도대체 역이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이들도 혹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주역은 대단히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 주역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불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변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변이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현상이나 사물은 변한다. 그러나 사물이나 현상의 배후에 있는 규율, 법칙은 불변한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것은 현상이고 불변하는 것은 규율이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역시 규율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변화하며 유일하게 불변하는 것이 바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불변이다. 변화의 규율 역시 불변이다. 변화의 규율이 불변이라면 마땅히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역이 하는 일은 이러한 규율을 찾아내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주역이다. 그것은 간략하고 평이한 진리이며 변역에 관한 진리이고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 동시에 보편적이고 주도 면밀한 진리이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른바 주역이란 가장 간단한 부호와 체계로 부단히 변화하는 현상 배후에 영원 불변의 본질적인 규율을 인식하고 개괄하며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파악은 주도 면밀하고 완전하며 보편성을 지니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전 개사상에서 주역은 쉽고 간편하게 해 천하의 이치를 얻는다라고 한 것이다.
물론 진짜로 얻음이 가능한지 여부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추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역은 단순한 무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철학적 의미, 심지어 철학 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중화민족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은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주역의 이런 철학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있다. 주역이 세상을 보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근본을 잡는 일이 먼저이고, 다음은 규율을 파악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먼저 근본을 잡는 일부터 이야기하려고 한다. 근본이란 무엇인가? 주역에서의 근본은 음양이다. 무언가 현묘하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홍루몽 제31회에 보면 사상운과 그녀의 똑똑한 시녀인 취루가 음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온다. 취루가 상운에게 음양이란 것은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니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질문을 했다. 그러자 상운이 음양이란 사물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대답했다. 하늘이 양이면 땅은 음이고, 불이 양이면 물은 음이며, 해가 양이면 다른 음이지. 그러자 취루가 그제야 그 뜻을 알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햇님을 보고 태양이라고 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달림을 보고 태음성이라고 하는 거군요. 라고 대답했다. 상운이 기특하다는 듯이 웃자 취루가 다시 물었다. 그런 큰 것들에게 음양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목이나 벼룩, 꽃이나 풀, 기와나 벽돌 같은 것에도 음양이 있나요? 그럼 있고 말고 저 나무 잎사귀 하나만 해도 그래. 햇살을 받는 쪽은 양이고 아래로 그늘이 진 쪽은 음이지. 취루가 들고 있는 부채에도 음양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상운이 대답했다. 그럼 이쪽이 정면이니 양이고 이쪽이 반대쪽이니 음이지. 상운은 취루의 계속되는 질문에 예를 들어 설명했다. 새나 짐승은 수컷이 양이고 암컷은 음이다. 취루가 크게 깨달은 듯한 얼굴로 물었다. 세상 만물에 음양이 없는 것이 없다면서 어째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음양이 없는 걸까요? 상우는 어린 계집애가 혹시라도 19금 이야기를 할까봐 눈을 흘겨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취루는 자신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왜 몰라요? 아가씨가 양이면 저는 음이지요. 상우는 난데없는 그녀의 말에 잠시 당혹스러웠다. 아니, 여자면 모두 음이지. 어떻게 음양으로 나뉜다는 말인가? 그러자 취루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에겐 주인이 양이고 노복은 음인 것으로 정해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명청이라도 그런 도리를 모를까 봐요. 이렇게 되자 상우는 딱히 대꾸할 말이 없어 그냥 흐지부지 이야기를 끝내고 말았다. 그녀는 왜 할 말이 없었을까? 역전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전에 따르면 천지인륜 모두 음양이 있으며 존비가 있다.
예를 들어 하늘이 양이면 땅이 음인 것처럼 임금은 양이고 신하는 음이며 아비는 양이고 자식은 음이다. 또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하늘은 어디에 있는가? 높고 높은 곳에 있다. 땅은 어디에 있는가? 아래에 낮게 엎드려 있다. 따라서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겸비하다. 이것으로 추론해 보면 임금은 존귀하고 신하는 겸비하며 아비는 존귀하고 자식은 겸비하며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겸비하다. 결론적으로 양은 존귀하고 음은 겸비하다. 반대로 존귀한 것은 양이고 겸비한 것은 음이다. 그래서 주인은 양이고 노비는 음이다 라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이는 종법 윤리를 부추기기 위한 쓸데없는 말이니 굳이 관심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존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주인과 노복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니 취루는 주역을 이해한 셈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사물마다 음양이 있으며 또한 음과 양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양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손의 경우 손바닥은 음이고 손등은 양이다. 눈을 감으면 음이고 눈을 뜨면 양이다. 그림자는 음이고 빛은 양이며 추위는 음이고 더위는 양이다. 그래서 역전, 계사, 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주역의 사상을 객괄하고 있다. 한 번 음이고 한 번 양인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무슨 뜻인가?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결국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선택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질은 양성적인 것과 음성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며 현상 또한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된다. 규율도 양성적인 규율이 있는가 하면 음성적인 규율도 있다. 따라서 양을 잡으면 근본을 잡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주역은 왜 음양으로 근본을 삼고자 했을까? 이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역이란 책이 본래 복서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 전복이란 결국 두 가지 선택을 의미한다. 흉과 길, 가와 부. 다시 말해 예인지 아니면 아니오인지로 구분된다. 오늘날에도 복권성 등지에 산재한 여러 사찰이나 도관에 가보면 물고기처럼 생긴 대나무 또는 나무로 만든 두 개의 조각을 손에 잡았다가 땅에 떨어뜨려 그 모습을 살피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땅에 떨어진 두 개의 조각이 모두 위를 향할 수도 있고 아래로 뒤집힐 수도 있으며 각기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옳고 그름, 가와 부, 길과 흉을 판단한다. 이렇듯 가와 부, 흉과 길, 시와 비로 판단하니 두 가지 선택사항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전복에 나오는 시와 비, 가와 부, 흉과 길이 역경에서 어떻게 음과 양으로 변하게 됐는가라는 점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이러한 세 가지 선택이 모두 판단이기 때문이다. 시와 비는 사실 판단이고 가와 부는 결정 판단이며 흉과 길은 결과 판단이다. 만약 판단만 있고 이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다면 그저 점복으로 끝날 뿐 철학이 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주역은 단지 무술의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오히려 점복을 통해 전체 세계를 인식하는 것에 도달하고자 했다. 어떻게 세계를 인식했는가? 더욱 추상화시켰다. 그렇다면 시와 비, 가와 부, 흉과 기를 더욱 추상화한 결과는 무엇인가? 일정일부이다. 일정일부는 음양 이외에도 남과 북, 상과 하, 좌와 우, 백과 흑, 명과 암, 남과 여 등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너무 구체적이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음양이다. 이것이 바로 근본을 잡았다는 뜻이다. 근본을 잡으니 규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음일양 지위도의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한데 세계 변화의 규율은 음양의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이다. 음양의 관계는 무엇인가? 상생과 상극, 공존과 전화이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너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으며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고 나도 너를 벗어날 수 없으며 네가 변해 내가 되고 내가 변해 네가 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컨대 자연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과 음은 천지이다. 하늘은 양, 땅은 음이다. 이 두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늘이 없으면 땅도 없고 땅이 없으면 하늘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너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 사물이든 그 안에 음과 양을 같이 지니고 있다. 하늘은 비록 양성에 속하는 것이지만 천체로 본다면 음과 양이 혼재한다. 천체의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태양은 양이지만 달은 음이다. 한낮은 양이지만 어두운 밤은 음이다. 땅도 그러하다. 산은 양이지만 물은 음이다. 절벽은 양이지만 소택은 음이다. 모두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양이고 또 어떤 것은 음이다. 이렇듯 하늘은 양 안에 음이 있고 땅은 음 안에 양이 있다. 이를 일러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사물이든 음양이 공존하며 음과 양의 양면이 함께 자리한다. 예를 들어 산의 경우도 그러하다. 산의 북쪽은 음이고 산의 남쪽은 양이다. 물은 이와 반대이다. 물의 남쪽은 북쪽은 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음이라고 하면 장강의 남쪽을 말한다. 산이든 아니면 물이든 모두 단지 남쪽만 있고 북쪽은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를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고 나도 너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왜 그런가? 오로지 음만 있으면 낳을 수 없고 오로지 양만 있으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음과 양 어느 한쪽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음과 양은 공존할 뿐더러 전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낮은 밤과 교대하고 밤은 다시 낮과 교대한다. 이를 일러 네가 변해 내가 되고 내가 변해 네가 된다는 것이다. 이리저리 장황하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음양 두 글자로 귀결된다. 음양이 있으면 강유가 있게 되고 또한 동정이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남자는 양강이고 여자는 음유이며 남자가 동이라면 여자는 정이다. 음양과 강유 그리고 동정은 역전에서 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모순이다. 그 모순들은 서로 상보, 상성하면서 전체 주역 철학 체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음양이다. 이는 결코 간단치 않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일음일양이 세상의 다양성, 복잡성, 통일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물이라도 바다는 양강이지만 호수는 음유이다. 같은 산도 산봉우리는 양강이지만 언덕은 음유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군인은 양강이고 문인은 음유이다. 시인의 경우도 소식이 양강이라면 유형은 음유이다. 이것이 다양성이다. 산은 강성이지만 정태적이다. 이에 비해 물은 유성이지만 오히려 동태적이다. 진강과 예극의 등장인물 가운데 단각은 월극의 소생보다 양강한 편에 속한다. 산은 일반적으로 양강이지만 남방의 산은 북방의 물보다 음유한 편에 속한다. 이렇듯 어떤 것이든 하나로 객관해 말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소주 사람은 비교적 온유하다. 오지방의 사투리는 나긋나긋해서 말싸움을 해도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린다. 게다가 항시 부드럽고 신중해 심지어 주먹 다짐을 하게 될 경우에도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본다. 양쪽 따귀를 좀 드셔볼래? 그것도 사투리로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온유한 소주 사람들도 막강한 권력에 저항할 때 보면 얼마나 강경한지 보는 이들이 다 숙연할 정도다. 이것이 복잡성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할지라도 음양의 관계가 아닌 것이 없다. 이런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상반되지만 또한 통일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통일성이다. 세계는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는 음양의 상생과 상극, 공존과 전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음일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음일양이 좋은 것이자 또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던 구첨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만약 당신이 점통을 흔들어 죽첨을 얻었다고 하자. 과연 그것이 당신의 운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확실치 않다면 음양 이어로 검증해 보면 된다. 만약 두 개가 모두 위를 향하거나
아래쪽을 향하면 틀린 것이다. 한쪽은 위, 다른 한쪽은 아래를 향했다면 이는 맞은 것이다. 왜 그런가? 일음일양.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도이다. 도를 잡으면 일음일양을 잡은 것이고 근본을 잡은 것이자 규율을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주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음 4가지이다. 우환의식, 이성적 태도, 변혁정신, 중용원칙. 먼저 우환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역경에는 우환의식이 존재하는가? 당연히 있다. 역전, 계사 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역을 만든 이는 우환이 있었는가? 이는 전국 말년이나 지난 초기에 역전의 작가가 제기한 문제이다. 역경을 창조한 이는 과연 우환이 있었을까? 그는 진지하게 묻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분명 모종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마도 그들이 역경에서 우환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나도 동의한다. 나 역시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만약 우환이 없었다면 역경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경의 작가는 왜 우환을 겪었는가? 이전의 해석에 따르면 당시 주나라 문왕이 은나라 주왕에게 붙잡혀 갇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역경에 우환이 가득한 것은 그것이 주나라 사람들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주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우환이다. 왜 그들은 우환이 가득했는가? 2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농업민족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농업은 주기가 길고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 봄부터 논밭을 갈고 여름 한철 내내 힘들게 일한 연후에야 비로소 가을 추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지속되면 아예 거둘 곡식이 없을 때도 있다. 그러니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다. 이것이 그들이 우환의식을 지니게 된 근본 원인이다. 2번째로, 주나라는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승리도 갑작스럽고 빨리 쟁취했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무왕이 주를 정벌하기 위해 자월에 출병했는데 축월에 은상 정권을 물리쳤으니 겨우 1달 만에 모든 일을 다 끝낸 셈이다. 칼과 방패로 싸우던 시절의 일이니 더욱 그러하다. 현대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해 온갖 신무기가 등장하는 시대에도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데 거의 2달이 걸렸는데 그처럼 빨리 전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시경, 대하, 문왕에 보면 무왕이 감개무량한 어조로 1000명은 진정 일정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하늘의 일이 일정한 것이 없어 종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나 겸허하고 신중하며 스스로 알아서 처신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승리 앞에서 주나라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맑은 정신과
우환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역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개의 궤, 즉 제63궤와 제64궤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제63궤는 기제, 제64궤는 미제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궤는 어떤 의미인가? 제는 성공을 뜻한다. 따라서 기제는 이미 성공한 것이고 미제는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이다. 기제와 미제는 모두 별궤인데 모두 두 개의 경궤로 이루어져 있다. 기제는 위에 감궤, 아래에 이궤가 자리하고 있다. 이중허와 감중만이다. 감은 물이고 이는 불이다. 이를 수재화상이라고 한다.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물은 불을 끌 수 있고 불은 물을 끓여 없앨 수 있다. 따라서 기제는 이미 성공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미제는 이와 정반대이다. 아래가 감궤이고 위가 이궤이니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형국이다. 불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물은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 근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어찌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따라서 미제는 아직 성공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역경의 64궤는 전체 세계의 현상과 변화, 규율을 포괄한다. 그러니 64궤에 기제와 미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다. 관건은 그것의 선후 차례이다. 기제는 제63궤로 앞에 있고 제64궤인 미제는 그 뒤에 자리한다. 흥미롭지 않은가? 역경의 64궤는 천지에서 출발해 세상 만사의 모든 경험을 두루 겪으면 마침내 제63궤에 이르러 만사를 이룬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다 이룬 뒤에 또다시 한 궤가 남아있다. 제64궤, 미제이다. 미제라니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한다. 건곤 양궤에서 기제와 미제 양궤까지. 역경의 이러한 궤 순서는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일이 성사됐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가? 아니다. 절정에 이르면 이제 다시 비탈길을 내려가야 한다. 이제 미제가 주어진다. 의미는 분명하다. 성공하거나 승리했다고 향후 순풍에 돛단 듯 만사여의하고 만사대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히려 천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힘들고 성가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니 항시 두려워 조심하기를 마치 깊은 연못 앞에 서 있는 듯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제군들은 더욱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역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요소에서 출발해 모든 가능성을 경험한 뒤 마침내 성공에 이르렀으나 다시 아직 성공하지 않음을 향해 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새로운 기점이자 또한 가장 높은 기점이기도 하다.
주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우환의식 또는 역경의 사상은 역전의 작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역전, 계사 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위기를 의식하는 자는 자신의 자리를 편안히 유지할 수 있으며 멸망을 대비하는 자는 자신의 생존을 보존할 수 있다. 혼란을 걱정하는 자는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편안할 때도 위기의 순간을 잊지 않고 편안히 생활할 때도 멸망의 화를 잊지 않으며 잘 다스려질 때도 혼란을 잊지 않으니 이로써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의 뜻은 분명하다. 거안사위, 편안하게 거할 때 항상 위기를 염두에 두라는 뜻이다. 거안사위는 우환의식을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멀리 선진시대 맹자가 우환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고 말한 것이나 현대에 들어와 의용군 행진곡을 중국의 국가로 삼은 것도 모두 이러한 우환의식을 체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환의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학계에서 어떤 이들은 중화민족 문화심리의 저변에는 우환의식이 숨쉬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조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조조는 대단히 양강한 인물이다. 한 시대의 패자로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쓴 시를 보면 한없는 시름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저 달처럼 밝고 유능한 인재를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 가슴 속 근심 걱정을 정말 끊을 수 없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중국 고전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환을 체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신기질의 추노아이다. 고대나 지금도 시인이 된다는 것은 배짱이처럼 하루 종일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멍청한 바보나 하는 짓이다. 진정한 시인이라면 세상에 대한 우환의식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어린 시절에는 경험한 것이 미천해 과연 우환이며 시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래도 시는 써야 하니 억지로 시름 겨운 척하기 마련이다. 새 노래를 짓느라 억지로 시름 겹다고 했지. 이는 그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장년을 거쳐 만년이 되면 세상사를 겪을 만큼 겪고 시름이며 우환도 알 만큼 알게 된다. 그러나 막상 입을 열자니 가슴이 헛헛해진다. 말하려다 그만두고 말하려다 그만두고 그저 청량한 날씨 좋은 가을날이로구나 하네. 이것이 바로 우환의식이다. 이제 주역에 담긴 이성적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우환의식을 달리 본다면 이성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우환이란 맹목적 낙관이거나 단순한 비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이 없다면 우환도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작은 성공에도 우쭐해 본분을 잃고 제멋대로 굴며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마치 굴러들어온 호박처럼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항시 안절부절 못하고
마음 졸이며 이것저것 제멋대로 의심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주나라 사람들은 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우환의식이 있었다. 우환이 있었기에 주역이 무술에서 철학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역이 무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말하면 누군가 욕을 해댈지도 모른다. 분노한 청년들이 달려와 도대체 당신이 무언데 중화민족의 위대한 경전을 무술로 폄하하느냐고 따지거나 중국 인민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고 대들고 아니면 어떻게 무술이 철학으로 변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거짓 과학을 짓거리는 것 아니냐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나는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다. 첫째, 역경의 원본은 무술이다. 둘째, 무술은 결코 폄하하는 말이 아니다. 셋째, 무술은 또한 거짓 과학이 아니다. 적어도 원시 시대에 무술은 결코 거짓 과학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전과학 또는 과학 전의 과학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문화 인류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무술이 인류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양식임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물질 문화 양식은 도구이고 가장 오래된 정신 문화 양식은 무술이다. 그런 다음에 과학과 종교가 생겨났다. 과학과 종교는 무술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과학과 무술은 놀랄 정도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 무엇이 상통하는가? 과학과 무술은 다음 두 가지를 믿는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첫째, 세계의 변화는 규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다. 둘째, 인류가 자연을 인식하고 규율을 파악하면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하며 개조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과학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맞는가? 그렇다면 무술 역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다만 무술이 파악하고 있는 규율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린 것일 따름이다. 이에 비해 과학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진짜 규율이다. 무술은 부분이 전체와 같다고 믿는 경향이 짙다. 예를 들어보자. 어린아이가 전리를 빼게 되면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잘 처리하라는 말을 듣는다. 만약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나쁜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주문이라도 걸면 병에 걸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무생물인 치아를 가져다 놓고 아무리 주문을 걸어도 병은커녕 입만 아플 뿐이다. 그러나 무술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다. 방향도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경로가 틀렸을 뿐이다. 문제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바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처음부터 어느 길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보지 않았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찌 알겠는가? 해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과학적 연구나 발명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 역시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이룬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무술은 인류의 인식 과정에서 일종의 시행착오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원시시대의 인류는 점점 진정한 규율을 찾아내고 종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인류의 규율은 주로 생산 노동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바로 무술을 통해 생겨나기도 했다. 왜냐하면 무술이 생각하는 사물 간의 관계나 연계는 나름대로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과학이 탄생한다. 과학은 무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술은 전과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연히 거짓 과학이 아니다. 만약 과학이 생겨난 후에 무술을 행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과학이 맞다. 그러나 과학이 생겨나기 전 원시 무술은 과학 전의 과학이지 거짓 과학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방법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과학이고 방법이나 경로는 틀리지만 규율에 대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규율을 활용하는 것은 무술이다. 감정할 때는 서로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조작해 그 결과가 서로 같은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잠시 구분이 힘들다면 결론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 무술에서 과학으로 변한 것은 인류의 인식이 그만큼 진보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과학이라고 해서 만능은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초기 과학은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부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럴 때 바로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왜 그런가?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무술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과학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의 불가항력적인 신비한 힘을 믿는 수밖에 없다. 그저 그런 역량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거나 오체투지하며 진실로 두려워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종교와 무술은 서로 상반된 것 같다. 무술을 정복이라고 한다면 종교는 신복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과학과 무술은 서로 통한다. 다만 과학은 올바른 길을 가고 무술은 그렇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무술이 없었다면 과학도 없고 종교도 없었을 것이다. 세계 각 민족은 원시시대에 나름의 무술이 존재하고 이러한 무술의 단계를 거쳤다는 점에서 예외를 찾기 힘들다. 서로 다른 점은 서양의 경우 무술이 점차 과학으로 변했으나 중국의 경우는 주역에서 볼 수 있다시피 무술에서 철학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역경은 무술 속의 철학이고 역전은 철학 속의 무술이다. 무술에서 철학으로 변한 것은 사상의 비약이자 이성의 승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술이 비록 과학이나 철학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과학이나 철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술 또는 미신으로 변할 수도 있다. 예술로 변한다면 감성의 승리지만
미신으로 변한다면 우매함의 승리이다. 주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철학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태도가 상당히 이성적이었음을 반증한다. 주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이성적이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간단하다. 수를 도로 변화시킨 것이다. 알다시피 무술은 원래 하나의 기술이었다. 그것은 무사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술이라고 부른다. 여하튼 무술은 기술성을 중시한다. 주술은 어떻게 읊고 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라도 틀리지 말아야 한다. 한 구절이라도 잘못 읽거나 동작 하나라도 틀리면 이를 그르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역의 관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것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세계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가? 이에 대해 주역은 음과 양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언뜻 들으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세계의 본질적 이치이다. 또한 이는 역경의 부호체계에서 체현되고 있다. 역전 개사 하는 이를 다음 8글자로 개괄하고 있다. 양괴에는 음이 많고 음괴에는 양이 많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다. 8괴의 성질은 양괴와 음괴 두 가지로 나뉜다. 그것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괴화 또는 필화이다. 괴화가 홀수일 때는 기라고 부르고 괴화가 짝수일 때는 우라고 부른다. 기수는 양이고 우수는 음이다. 예를 들어 건곤 양괴 이외 6개의 경괴를 살펴보자. 6가지 경괴를 보면 진, 감, 간괴는 모두 5획으로 양괴이고 손, 이, 태는 모두 4획으로 음괴이다. 그러나 진, 감, 간은 모두 음효가 2개씩이고 양효는 1개밖에 없다. 음효가 양효에 비해 많은 셈이다. 이를 일러 양괴 다음, 즉 양괴에는 음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 이, 태의 경우는 어떠한가? 분명 음괴라고 했으나 양효가 2개이고 음효는 하나밖에 없다. 양효가 음효보다 많다. 이를 일러 음괴다양, 즉 음괴에는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양성의 물질이나 현상에는 때로 음성의 성분이 많으며 음성의 물질이나 현상에는 오히려 양성의 성분이 많다는 뜻이다.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른다. 대답은 이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모순은 내재적이다. 또한 변화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태괴의 가장 아래에 있는 양효를 가장 위로 올리면 이괴가 되고 음효를 바꾸면 감괴가 된다. 또한 진괴에서 효 하나를 바꾸면 간괴가 되고 손괴에서 효 하나를 바꾸면 태괴가 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변괴라고 한다. 이렇게 보건대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고 했으니 네가 변해 내가 되고 내가 변해 네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음이고 한 번 양인 것을 일러 도라고 한다 라는 말의 본래 함의이자 바로 도이다. 주역은 이러한 도를 밝혀 무술에서 철학으로 변화했으니 이성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런 이성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변혁의 정신으로 표현된다. 변혁은 확실히 주역의 정신이다. 주역은 변화는 좋고 불변은 좋지 않으며 변할 수 있는 것은 좋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좋지 않다는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다. 64궤에 나오는 태괴와 비괴를 예로 들어보자. 태는 알다시피 좋은 것이다. 국태민안이나 삼량계태라는 말에서 보듯이 태는 좋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비는 꽉 막혔다는 뜻인 비색의 경우처럼 좋은 뜻이 아니다. 이 두 괴의 특징이 어떠한가? 이 두 괴는 서로 상반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무엇이 상반되는가? 하나는 곤괴가 위에 있고 건괴가 아래에 있는데 다른 하나는 곤괴가 아래에 있고 건괴가 위에 있다. 건은 무엇인가? 하늘이다. 고는 무엇인가? 땅이다. 평상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어떠한가? 하늘은 위에, 땅은 아래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상건하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모습이 맞는 것 아니겠는가? 태괴와 비괴의 모습을 보도록 하자. 태괴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다. 비괴는 반대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럼 비괴의 형태가 좋은 것 아닌가? 그러나 역경은 맞는 것이 아니며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 왜 그런가? 왜 맞지 않고 왜 좋지 않은가? 역전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상전에서 말하길 천지가 사귀지 못하는 것이 비이다. 원래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나 모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무슨 문제도 없고 어떤 모순도 없는데 왜 좋지 않다는 것인가? 관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좋은가?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왜 그런가?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위치가 맞지 않은데 왜 좋은가?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음. 이것이 바로 비괴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뜻이다. 모순이 있어야 충돌이 있고, 충돌이 있어야 변화가 있으며, 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전망이 있다. 그러니 모순과 충돌, 변화가 있는 것이야말로 하늘만큼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함이다. 주지하다시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이다. 왜 그런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피동적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변하는데 자신만 홀로 변하지 않고 견딜 수는 없다. 어쩔 수 없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능동적이다. 변하지 않으면 조급해한다.
물론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변화 속에 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충분한 사상적 준비와 웅변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곧 능동성이니 어찌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불변은 가능하지 않다. 왜 그런가? 양괴에는 음이 많고 음괴에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양성의 물질이나 현상에는 때로 음성의 성분이 많으며 음성의 물질이나 현상에는 오히려 양성의 성분이 많다. 음성의 성분이 많으면 양성의 물질이나 양성의 현상이 머지않아 음성의 물질이나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낮은 밤으로 바뀌고 밤은 낮으로 바뀐다. 여름이 머지않아 겨울이 되고 겨울이 얼마 후 여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분명 변화는 필연적인 것일 뿐더러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역경에서 무릇 길괴는 모두 변화를 암시한다. 예를 들어 함괴는 택산상하, 혁괴는 택상하화, 풍괴는 뇌상화하인데 모두 길하다. 반대로 규괴는 화상택하, 둔괴는 천상산하, 서합괴는 화상뇌하인데 이는 모두 순조롭지 못함, 성공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주나라 사람들은 점서의 경험을 통해 역경의 부호 체계와 문자 체계를 정리하면서 중국의 현대 철학자 런지위 교수가 중국 철학사에서 말한 것처럼 사물은 변화 발전해야만 미래가 있어 길하고 정체되거나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 흉하다는 이치를 이미 깨닫고 있었다. 만약 세상이 영원히 변화하고 변화의 규율을 따를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있다면 세상의 변화에 직면해 놀라고 당황하기보다 변화의 규율을 파악해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주도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변혁 정신이자 이성적 태도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주역은 다음 3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궁극이변이다. 역전, 개사 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궁은 궁진으로 발전이 이미 극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어떤 일이든 일단 극단에 이르면 즉 변화하게 된다. 변화하면 막힘이 없이 잘 통하고 통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오래 지속되는 것은 변통 때문이고 변통은 궁진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는 언제인가? 삼구이다. 반대로 가장 더운 시기는 삼복이다. 삼복 중에 말복은 입추가 지난 첫 번째 경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삼구는 동지가 지난 제19일부터 제27일까지다. 이렇게 보면 삼복은 이미 더위가 최고조에 이를 때이고 삼구는 추위가 절정에 이른 때이다. 따라서 삼구가 되면 이미 양기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삼복이 되면 음기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3구가 지나면 알다시피 봄이 오고 온갖 꽃들이 피기 시작하며 삼복이 지나면 가을바람이 소슬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절기의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크게 불운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 닥친 곤경을 이 악물고 견디면 버드나무 그늘이 우거지고 온갖 꽃이 만발하는 희망의 날이 오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고 해서 춘풍에 득이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불운한 일이 닥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모든 일이 극에 달하면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순경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거안 사위, 매사에 조심하며 신중해야 한다. 이것이 주역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의견이다. 두 번째는 여시구진, 즉 시대의 맥락을 파악하고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라는 것이다. 역전, 계사하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변과 통은 때에 따르는 것이다. 취는 추, 즉 쫓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취시는 때를 쫓는다는 뜻인 추시와 같은 의미이다. 역전에 여시해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역시 같은 뜻이다. 그렇다면 왜 시기에 따라야만 하는가? 시세의 변화야말로 객관적인 규율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규율은 어길 수 없다. 어길 수 없다면 순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을이 찾아와 날씨가 추워지면 좀 더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반대로 봄이 오면서 서서히 날씨가 더워지니 가벼운 옷차림을 하기 마련이다. 이는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중국말에 춘오추동이란 말이 있기는 하다. 봄이 돼도 옷을 따스하게 입고 가을이 되면 옷을 조금 춥게 입으라는 뜻인데 이는 사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오히려 여시해행에 더욱 부합하는 일이지 일부러 대립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듯 시는 새이기도 하다. 새는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시나 새는 자연은 물론이고 사회도 포괄한다. 사회의 경우 시대 조류를 시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 조류 역시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지속하고자 한다면 변혁하기 바란다. 오직 시세와 함께 나아가야만 비로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의 두 번째 의견이다. 세 번째는 중국어로 흡도호처이다. 말이나 행동이 지극히 적당하고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이는 주역의 중용 원칙과 부합한다. 주역에서 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물론이다. 왜 중용을 이야기하는가? 주역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물이든 변화 발전하기 때문이다. 변화하거나 발전을 한다면 당연히 일련의 과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과정은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아직 변화의 모습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사물의 특징도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마지막 단계는 어떠한가? 궁극이변의 규율에 따라 다시 자신과 대립되는 쪽으로 향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하게 발전하는 것은 중간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중용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64괴에 나오는 건괴. 건괴에 대한 해석은 효사와 건문헌을 참고하면 된다. 건문헌은 역전 가운데 한편으로 공자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논구하지 않겠다. 효사는 역경의 문자 가운데 하나이다. 역경의 문자 부호는 괴명, 괴사, 효사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역경의 첫 번째 구절은 건, 원형이정인데 건은 괴명이고 원형이정은 괴사이다. 괴사는 전체 괴를 설명하는 것인데 괴사 이외에 효사가 있다. 효사는 각 효를 설명한다. 역경 64괴는 각기 6개의 효가 있다. 6효의 순서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매겨진다.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초,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상이라고 한다. 나머지 4개는 2, 3, 4, 5라고 한다. 음효를 만나면 6, 양효를 만나면 9라고 한다. 건괴는 6효가 모두 양이다. 따라서 차례에 따라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라고 한다. 현재 우리가 볼 때 건괴의 효사는 어떠한가? 건괴 효사의 첫 번째 구절은 초구, 잠용무룡이다. 왜 이렇게 해석했는가? 알다시피 건은 순양의 괴이다. 그래서 초효를 볼 때면 반드시 초양만 보고 그 나머지 양은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위에 있는 5가지를 모두 성질이 상반된 것, 즉 음효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양괴에는 음이 많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한 마리 용이 가장 낮은 곳에 머물고 있으며 그 위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날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복이다. 가라앉아 조용히 움직이지 않음이다. 건문헌도 이런 관점을 보여준다. 천시의 12개월을 6개의 효에 분배하면 각 효마다 2개월이 배분된다. 용의 활동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며 시기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 그렇다면 초구는 하력으로 11월과 12월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니 양기가 숨어 있다. 용 역시 어쩔 수 없이 깊은 잠에 빠져 휴식을 취한다. 이것이 바로 잠용무룡이다. 그 다음은 구이이다. 구이의 효사는 결룡재전, 이견대인이다. 원래 별괴 6효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2개의 효는 땅, 지도를 대표하고 가장 위에 있는 2개의 효는 하늘, 즉 천도를 대표한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2개의 효는 인도를 대표한다. 천지인 3가지를 일러 삼재지도라고 한다. 구이는 지도에서 위에 속하니 용이 지면으로 나온 모습이다.
그래서 결룡제전이라고 한 것이다. 용이 밭에 나타났으니 당연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게다가 이때는 하력으로 1월과 2월에 속한다. 봄빛이 완연하고 대지에 푸르름이 가득하다. 그래서 건문어는 천하문명이라고 칭했으니 당연히 크게 좋을 수밖에 없다. 구3은 용이 인도의 아래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효사에서 이르길 군자가 종일토록 근면에 그치지 않으며 저녁이 되어도 경계하고 두려워하니 위험하나 허물이 없다고 한 것이다. 건건은 근면하고 강건함이고 척은 경계하고 두려워함이다. 낮에는 근면하게 일하고 강건하며 석양이 지면 경계하고 두려워하니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허물이 없다. 이때는 하력으로 3월, 4월에 속하니 농작물이 익어가는 시절이다. 마땅히 조심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효사에서 종일토록 근면하며 저녁에도 경계하라고 한 것이다. 건문헌에서도 여시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4는 어떤가? 구4의 효시는 때로 뛰거나 연못에 있게 되면 허물이 없다이다. 구4는 인도의 윗자리에 있다. 용이 시면 위, 천궁 아래에 이르러 진퇴가 자유로움을 상징한다. 당연히 좋다. 이때는 하력으로 5월, 6월에 해당하니 농작물이 성장하는 시기이자 혹서기이다. 건문헌의 해석은 건도 내 혁이다. 건도가 변혁의 때가 됐다는 뜻이다. 어떻게 변혁하는가? 가장 좋고 또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변혁한다. 가장 좋은 것은 9~5이다. 이때는 하력으로 7월, 8월이니 수확기이다. 효가 9~5의 자리에 이르면 이미 천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용이 천상으로 높이 날아오른 상태이다. 용이 하늘을 날고 땅에선 수확이 한창이니 이보다 좋을 것이 없다. 그래서 9~5의 효사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이다. 건문헌의 해석은 내위 호천덕이다. 양기가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르러 하늘의 덕이 공적을 달성하는 때라는 뜻이다. 가장 마지막은 상구이다. 어떨까? 효사는 지극히 높은 곳의 자리에 지나친 용이니 후회가 있다는 것이다. 왜 후회가 있는 것인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9~5의 때에 이미 하늘 높은 곳에 이르렀다.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겠는가? 이것이 항이다. 항은 극단, 극치, 정점, 최고조의 뜻이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다면 후회가 있을 것이다. 이때는 하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한다. 상전에 이르길 항룡유회라고 한 것은 가득 차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건문헌의 해석은 여시해극이다. 시절과 더불어 양기가 극성하는 때에 이른다는 뜻이다. 성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게 된다. 이제 곧 한랭한 겨울이 된다. 혹은 곤괴로 진입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용이 초구에서 상구까지 변화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앞서 말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한다. 자, 다시 6개의 효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초구는 잠룡무룡,
상구는 항용유회로 모두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다. 구이와 구오는 모두 이견대인으로 크게 길하거나 크게 좋다. 구삼과 구사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보면 양쪽 극단은 좋지 않고 가운데가 좋다는 나름의 규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구상구는 극단이고 구이, 구삼, 구사, 구오는 중간이다. 가운데에 속한 네 가지 효 가운데 구오와 구이가 가장 좋다. 가운데의 가운데에 속하기 때문이다. 별괴는 경괴가 서로 중첩한 것이니 구오와 구이는 두 개의 경괴 가운데에 속한 것이 아니겠는가. 역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상을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대로 주역은 세계가 영원히 변화하며 사물 또한 영원히 발전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변화 발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가장 좋은가? 시간, 지점, 방식 등이 모두 적절해야 한다. 그래야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듯 적절한 상태, 즉 흡도호처가 바로 중용이다. 중용은 분명 지나침도 없고 미치지 못함도 없는 상태이다. 초구는 아직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니 미치지 못함이고 상구는 벗어났으니 지나침이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나 지나친 것 모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운데에서 적절함을 유지해야만 좋다. 특히 가운데 중에서도 더욱 가운데에 속한 것일수록 더욱 좋다. 바로 이런 이유로 중용이 주역의 원칙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별괴 6개 효 중에서 특히 2와 5가 가장 중요하다. 역전계사하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가운데의 효가 아니면 갖추지 못한다. 마작에서도 가운데 자리를 중시한다. 흔히 258장이란 말을 하는데 이는 마작에서 조, 병, 만 등 9장의 패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3개의 조로 나누는 것은 3개의 경괴로 나누는 것과 같다. 매 조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2, 5, 8이니 가운데 것을 중시함이 이와 같다. 이렇게 보면 중용의 도는 참으로 무소부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이중텐 교수의 주역 강의를 읽어보았습니다. 편집과 낭독의 낙서인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